어느 고요한 시골의 아침, 서울 사는 아들 둘이 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엄마 잘 되라고 온 거예요. 여기 서류에 도장 하나만 찍으시면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우리만 믿으세요. 할머니는 손에 쥔 도장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니들이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걱정해줬냐? 다음 날 보건소 대기실에서 우연히 마주한 젊은 변호사의 표정이 단숨에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이건 관리 위임서가 아닙니다. 할머니 땅을 통째로 파는 매매 계약서입니다. 그것도 이미 1억을 아드님들이 받은 걸로 적혀 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서류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내 자식들이 날 팔아넘기려 했다는 말입니까? 잠시 침묵하던 할머니는 눈을 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글자를 알았더라면 니들이 감히 이런 짓까지는 못했을 텐데.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작은 서류 한 장이 앞으로 그녀의 삶과 가족, 그리고 마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진실로 이어지게 된다는 걸.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댓글과 관심은 사연 라이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전라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 강정분 할머니는 올해로 70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마을 어귀에 자리한 낡은 기와집이었죠. 대문 앞에는 할머니가 손수 가꾼 채소밭이 펼쳐져 있었고 마당 한편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난 담장 너머로는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넓은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정분 할머니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글자를 전혀 읽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죠.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했던 할머니는 평생을 문맹으로 살아왔습니다. 장을 보러 가도 간판을 읽을 수 없었고 은행에 가도 서류를 작성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글은 몰라도 사람 사는 이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무척 따랐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은 그야말로 일품이었거든요. 김장철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네 마당에 모여들었고 할머니는 흔쾌히 김치를 담가 나눠주곤 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할머니의 손에서 나온 음식들이 마을 잔치상을 가득 채웠죠. 누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할머니는 먼저 나서서 도왔습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만은 넉넉한 사람, 그게 바로 강정분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상철이와 둘째 상도였죠. 두 아들 모두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연락조차 뜸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죠. 그나마도 오래 머물지 않고 급히 올라가기 일쑤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들이 바쁘다는 걸 알기에 섭섭해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가끔 홀로 밤을 지새울 때면 외로움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아들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거든요. 갑자기 전화를 자주 하더니 주말마다 집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늘 웃음을 가득 담고 있었죠. 엄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자주 내려오려고요. 상철이는 그렇게 말하며 할머니의 어깨를 정성스럽게 주무르곤 했습니다. 상도 역시 부지런히 집안일을 거들었죠.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할머니가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척척 해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가 좋아하는 과일과 반찬까지 사들고 오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아들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반갑기는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거든요. 50년 넘게 아들들을 키워온 어미의 감이 뭔가 잘못됐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갑자기 이렇게 잘해주는 건 분명 뒤가 있을 거야.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들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죠. 사람이 변하려면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요. 하물며 그동안 어미에게 무심했던 자식들이 갑자기 효자로 돌변했다는 건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상철이와 상도가 또 집에 내려왔죠. 이번에는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궁금해하자 상철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용돈이에요. 요즘 저희가 좀 여유가 생겨서요. 아이고, 그럴 것 없어. 너희들도 벌이가 빠듯할 텐데.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지만 상도가 할머니의 손에 봉투를 강제로 쥐어주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법 두툼한 돈이 들어 있었죠. 할머니는 아들들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더욱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들은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로 할머니의 건강과 집안 살림에 관한 이야기였죠. 상철이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연신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다리는 안 아프세요? 지난번에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식사가 끝날 무렵 상철이가 슬쩍 화제를 돌렸습니다. 엄마, 근데 집 뒤에 있는 땅 말이에요. 요즘도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할머니는 수저를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동네 사람들이 가끔 도와주니까. 상도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엄마 연세에 그 넓은 땅을 관리하시는 건 무리예요. 저희가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싶어서요. 도와준다는 게 무슨 말이니? 저희가 땅 관리를 대신 맡아서 해드리면 엄마는 편하게 쉬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땅을 도와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들들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고 다정해 보여서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도와준다면야 고맙지. 상도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다음 주에 다시 내려올게요. 아들들이 돌아간 뒤 할머니는 홀로 마루에 앉아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할머니는 가슴속 불안감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의 말투, 표정, 행동 하나하나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철이와 상도는 약속대로 다시 내려왔죠. 이번에는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다가 아들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라. 밥은 먹고 왔니?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상철이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상도는 서류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았죠. 할머니는 그 종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마치 개미 행렬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말씀드린 땅 관리건이요. 저희가 서류를 준비해 왔어요. 상철이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아이를 달래듯 천천히 말했죠. 이게 뭔데? 할머니가 물었지만 종이 위의 글자들은 할머니에게 아무 의미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글을 배우지 못한 할머니에게 그 서류는 그저 하얀 종이에 검은 점들이 찍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죠. 이건 땅 관리 위임서예요. 엄마가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저희가 대신 땅을 관리해 드릴 수 있어요. 엄마는 편하게 쉬시기만 하시면 돼요. 상도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지만 아들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관리만 하는 거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지? 당연하죠, 엄마. 저희가 엄마를 속이겠어요? 그냥 관리만 맡아서 하는 거예요. 상철이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두 장의 종이 중 첫 번째 장 아래에 두 번째 종이가 살짝 겹쳐져 있다는 사실을요. 첫 번째 종이는 정말로 단순한 관리 위임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숨겨진 두 번째 종이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죠. 그것은 토지 전체를 매매하는 계약서였고 성계약금 1억 원을 이미 받았다는 확인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교묘하게 두 장의 서류를 겹쳐놓고 할머니가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상도가 도장을 꺼내며 할머니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죠.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내가 이걸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 할머니가 도장을 내려놓자 상철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저희가 엄마 잘 되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도 중요한 일인데 동네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해야지. 할머니의 말에 상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이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왜 남한테 물어봐요? 엄마가 우리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우리 진심으로 걱정돼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이에 그 넓은 땅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나중에 몸 상하시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요. 상철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할머니는 무언가 낯선 것을 느꼈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욕심이 숨어 있는 것 같았죠.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다오. 그럼 안 되겠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철이와 상도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죠. 알겠어요, 엄마. 그럼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세요. 근데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돼요. 관리 업체도 예약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상도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아들들은 그날 저녁 일찍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떠나면서도 계속 할머니에게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했죠. 아들들이 떠난 후 할머니는 홀로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들의 말투, 표정, 행동 모든 게 부자연스러웠죠. 특히 서류를 볼 때 상도가 살짝 긴장한 듯한 모습이 할머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가.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이 문맹이라는 사실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글 없이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글을 읽을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밀려왔죠. 저 서류에 정말 아들들이 말한 내용만 적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걸까요?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며 아들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품에 안고 재웠던 그 아이들이 지금은 어미를 속이려 하고 있는 걸까요? 할머니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자니 자식들 흉보는 것 같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혼자 해결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전 받은 건강검진 안내문을 떠올렸습니다. 보건소에 가면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할머니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보건소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할머니는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읍내에 도착했죠. 보건소 건물 앞에 서자 할머니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불안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보건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서 건강검진 예약을 하고 대기실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죠.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할머니는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건강검진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아들들이 두고 간 서류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여전히 글자들은 할머니에게 아무 의미도 전달하지 못했죠. 답답한 마음에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기실에는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그중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 한 명이 할머니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젊은 양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봤죠. 그는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말씀하세요. 미안하지만 이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좀 읽어줄 수 있겠니? 내가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서 그래. 할머니는 서류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는 친절하게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가방에 붙어 있는 명함 케이스에는 법무법인 정담 마이너스 변호사 박지후라고 적혀 있었죠. 지우는 보건소에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가 잠시 대기하던 중이었습니다. 네, 봐드릴게요. 지우가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계약서를 다뤄본 그였기에 한눈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죠. 할머니, 이 서류가 어떻게 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아들들이 준 건데 땅 관리 위임서라고 했어. 내가 도장을 찍으면 아들들이 땅을 대신 관리해 준다고 했지. 지우는 서류를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첫 번째 장 아래에 살짝 겹쳐져 있는 두 번째 장을 발견했죠. 그는 조심스럽게 두 장을 분리해서 각각 읽어봤습니다. 그의 미간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이건 관리 위임서가 아닙니다. 뭐라고? 할머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우는 두 번째 종이를 할머니에게 보여주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장은 맞습니다. 단순한 관리 위임서예요. 근데 이 아래 두 번째 장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토지 매매 계약서예요. 할머니 땅을 통째로 매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우는 변호사답게 정확하게 서류를 분석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성계약금 1억 원을 이미 수령했다는 확인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특약사항을 보시면 계약 해지 시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건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할머니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죠. 아들들이 정말로 자신을 속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우리 아들들이 날.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다행히 아직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명함을 꺼내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제가 변호사입니다. 이런 부동산 사기 사건을 여러 건 다뤄봤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글을 읽지 못해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상황을 이해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동생이 공인중개사거든요.
함께 이 서류를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아드님들 뒤에 누가 있는지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우는 서류 사진을 찍어 동생 지민에게 전송했습니다. 몇 분 후 전화가 걸려왔죠. 지우는 스피커폰으로 전화했습니다. 오빠, 이거 완전 조직적인 사기야. 계약서 양식 자체가 일반적인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위임서와 매매계약서를 겹쳐놓는 수법은 전문 브로커들이 쓰는 거야. 지민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식으로 서류를 꾸미는 건 누군가 미리 개발 정보를 알고 접근했다는 뜻이야. 오빠, 혹시 그 지역에 개발 계획이라도 있어? 할머니, 최근에 동네에서 개발 관련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뭔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아, 며칠 전에 마을 이장님이 그러시더라. 우리 동네 쪽으로 도로가 생긴다고. 그래서 땅값이 오를 거라고 했어. 지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거야. 누군가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움직이는 거야. 할머니 땅을 헐값에 사서 나중에 비싸게 팔려는 속셈이 분명해. 오빠, 할머니 아드님들이 혹시 누구랑 자주 만났는지 알아봐. 지우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들이 최근에 누구랑 자주 만나거나 통화하시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 아들 녀석이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 박도현이라는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라. 무슨 계획대로 진행하자,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지우와 지민은 동시에 탄식했습니다. 지우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박도현. 혹시 부동산 브로커 박도현 말인가요? 전화 너머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오빠, 그 사람 맞아.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서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걸로 악명 높은 사람이야. 법적으로 문제가 될 듯 말 듯하게 교묘하게 움직이거든. 상황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었죠. 조직적으로 계획된 사기였던 것입니다. 할머니, 가만히 계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요.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화 너머 지민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할머니, 이건 심각한 사기 행각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손수 키운 자식들을 고발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지금 중요한 건 할머니를 지키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혼자가 아닙니다. 지우는 할머니와 함께 보건소를 나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많이 불안해 보였기 때문이죠.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지우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박도현이라는 사람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요. 이 사람은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분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온 인물입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꺼내 몇 가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할머니는 글을 읽지 못했지만 지우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죠. 박도현은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그 지역 땅 주인들에게 접근합니다. 주로 노인분들을 타겟으로 하죠. 그리고 가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씁니다. 가족을 통해서라니? 네. 직접 나서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자녀들을 먼저 포섭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미끼로 제시하고 부모님 땅을 헐값에 넘기도록 유도하는 거죠.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들들도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공범일까요? 할머니는 차마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지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지민이었죠. 지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박도연에 대해 더 알아봤어. 이 사람이 최근 3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최소 10건 이상의 사기를 쳤어. 근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더라고. 직접 나서지 않고 중간에 사람을 끼워 넣거든. 그 중간 사람이 바로 할머니 아드님들이겠네. 맞아. 그리고 오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어. 할머니 땅이 있는 지역, 거기 3개월 후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래. 그럼 땅값이 최소 10배 이상 뛸 거야. 지우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땅은 지금 시세로도 몇 억은 될 텐데 개발이 되면 그 가치는 수십억 원대로 치솟을 것이었습니다. 박도연은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움직인 것이죠. 할머니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할머니 땅의 가치가 곧 엄청나게 오를 예정이에요. 그걸 박도연이 미리 알고 아드님들을 이용해서 헐값에 빼앗으려는 겁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땅의 가치보다 더 슬픈 건 자식들이 어미를 배신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돈 때문에 어미를 팔아넘기려 했단 말이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슬퍼하실 때가 아닙니다. 우선 할머니를 지켜야 해요. 제 생각에는 아드님들이 다시 찾아올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대비라니 무슨? 우선 이 서류는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증거로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절대 아드님들한테 도장을 찍어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협박하고 회유해도 버티셔야 해요. 지우는 명함 한 장을 더 꺼내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제 동료 변호사 연락처입니다. 혹시 제가 없을 때 급한 일이 생기면 이분한테 연락하세요. 24시간 언제든 도움을 드릴 겁니다. 할머니는 명함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낯선 사람이 자식보다 더 자신을 걱정해주는 현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며칠 후 지우의 예상대로 상철이와 상도가 다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웃는 얼굴이 아니었죠. 오히려 초조하고 다급해 보였습니다. 엄마, 그 서류 어디 있어요? 도장 찍으셔야죠. 상철이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서류 말이니? 내가 잃어버렸다. 뭐라고요? 어떻게 그런 중요한 걸 잃어버려요? 상도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할머니는 아들들의 변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지우의 말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중요한 거면 너희가 보관했어야지. 내가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상철이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지고 곳곳을 샅샅이 뒤졌죠. 상도도 마당 창고까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멍하니 아들들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진짜 어디 갔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상철이가 다그쳤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보건소 갔을 때 잃어버린 것 같아. 가방에서 떨어졌나 봐. 보건소요? 상철이와 상도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엄마, 혹시 그 서류 누가 주워가지 않았을까요? 누가 본 사람은 없었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 사람이 많았으니까. 아들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 서류를 보고 내용을 알아챘다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
새 서류 준비해 올게요. 그때는 꼭 도장 찍으셔야 해요. 알겠죠? 상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협적으로 들렸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대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들이 떠난 후 할머니는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가 가르쳐 준 대로 전화기의 숫자를 누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간신히 연결했죠.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들들이 다녀갔어. 서류를 새로 준비해 온다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니? 잘하셨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가 준비할 차례예요. 일주일 후 상철이와 상도는 약속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중년 남자 한 명이 함께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번들거리는 얼굴, 그 사람이 바로 박도현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박 사장님이세요. 땅관리회사 대표시래요. 상철이가 소개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에게서 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할머니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제가 어르신 땅을 잘 관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박도연은 능숙한 말투로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그의 거짓된 미소가 환히 보였죠. 근데 아들들 말로는 서류를 잃어버리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제가 새로 준비해 왔어요. 박도연은 서류 가방에서 또다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수법이었죠. 관리 위임서 아래 매매 계약서를 겹쳐놓은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박도연이 도장을 할머니 앞으로 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도장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 잘 모르겠으니까 며칠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주게. 순간 박도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상철이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왜 자꾸 미루시는 거예요? 내가 늙어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네. 그냥 며칠만 더 생각하게 해줘. 상도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박 사장님 시간도 중요하시다고요. 오늘 끝내야 한다니까요. 박도연이 상도를 제지하며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죠. 근데 어르신, 너무 오래 미루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딱 이틀만 드릴게요. 그때까지는 결정하셔야 합니다. 박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박도현과 아들들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곧바로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는 즉시 할머니 집으로 달려왔죠. 동생 지민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박도연이 직접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마지막 고비입니다. 이틀 후면 아드님들이 다시 올 텐데 그때가 가장 위험할 겁니다. 혹시 모르니 제가 근처에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밭을 일구며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 자식들이 이제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상철이와 상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박도연도 함께였고
또 다른 남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엄마, 도장 어디 있어요? 오늘은 꼭 끝내야 합니다. 상철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그거 안 할래. 뭐라고요? 상도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도연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다 약속된 건데요. 나 약속한 적 없어. 니들이 마음대로 정한 거지. 박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철이가 할머니에게 다가가며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신이 점점 흐려져서 그래요. 우리한테 맡기는 게 맞는 거예요. 상도는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장을 찾으려는 것이었죠. 도장이 어디 있어요? 어디 숨겨뒀어요? 할머니가 상도를 막으려 하자 상철이가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가만히 계세요. 손 놔. 이게 무슨 짓이니? 할머니가 소리쳤지만 아들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은 옆에서 지켜보며 냉소를 지었죠. 어르신, 순순히 협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상도가 마침내 도장을 찾아냈습니다.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달려가 도장을 뺏으려 했지만 상도가 밀쳐냈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죠. 니들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할머니의 절규에도 아들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철이가 서류를 펼치고 상도가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문이 벌컥 열리며 지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뒤이어 경찰 2명이 함께 들어왔죠. 상철이와 상도 그리고 박도연은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사기 및 강요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안심시켰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은 박도연과 아들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와 상도는 창백한 얼굴로 어찌할 바를 몰랐죠. 엄마, 우리 좀 도와줘요. 상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들어줄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서는 낯설고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후와 지민의 도움으로 조사실에 앉아 있었죠. 맞은편에는 박도연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고 옆 조사실에서는 상철이와 상도가 각각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담당 형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진술했습니다. 아들들이 갑자기 달라진 태도, 서류를 가져온 일, 박도연이 나타난 일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죠. 지우는 증거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위조된 계약서, 박도연의 과거 사기 행각 자료, 그리고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정황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도연 씨, 할 말 있으십니까? 형사가 물었지만 박도연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이죠.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박도연 씨는 부동산 개발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해 노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번 것만이 아니라 과거 여러 건의 유사범죄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옆 조사실에서는 상철이와 상도가 각각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상철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상도는 계속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죠. 저희는 몰랐어요. 박도연이 그냥 땅 관리만 해준다고 했어요. 상도가 소리쳤지만 형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을 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박도연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통화 기록도 있습니다. 상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죠. 아들들은 단순히 속은 것이 아니라
돈에 눈이 멀어 어미를 배신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할머니는 지우와 함께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죠.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박도연은 사기, 배임, 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로 구속될 겁니다. 그리고 아드님들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들이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할머니께서 원하신다면 아드님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아니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죠. 아니요. 내 자식들이지만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겠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할머니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개발 보상 관련 공문이 나왔어요. 지우는 태블릿 화면을 할머니께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할머니는 글을 읽지 못했지만 지우가 천천히 읽어주었죠. 할머니 땅이 포함된 지역이 산업단지로 개발됩니다. 보상금 규모는 약 300억 원이고요. 할머니 이름으로 온전히 등록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300억이라니. 그게 내 땅값이란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박도연이 노렸던 게 바로 이겁니다. 할머니 땅을 헐값에 사서 이 보상금을 가로채려고 했던 거예요. 지민이 옆에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돈이 뭐가 중요해요? 자식들이 이 모양인데.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이제 할머니께서 선택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선택이요? 네. 이 일을 계기로 할머니께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할머니께서 글을 배우시면 어떨까 합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글을? 지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늦은 건 없어요. 글을 아시면 앞으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스스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평생을 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혼자 가지 못했고 계약서 하나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 자식들에게 속을 뻔했습니다. 글을 배우면 정말 달라질까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께서 스스로를 지키실 수 있게 됩니다. 누구한테도 속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화면을 만졌습니다. 여기 내 이름이 어디 있나요? 지민이 화면을 가리키며 천천히 글자를 짚어주었습니다. 여기요. 강정분. 이게 할머니 성함이세요. 할머니는 그 글자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평생 보아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 없던 자신의 이름이었죠.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이름을 내가 처음으로 봤네요. 지우는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뒤늦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배우시면 돼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속지 않으려고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려고 배우는 거예요.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저녁 마을 복지관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음과 모음을 익히는 것조차 어려웠죠. 손에 쥔 연필이 낯설고 글씨를 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할머니는 아이들처럼 한 글자 한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때로는 손이 떨려서 글씨가 비뚤비뚤했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죠. 지후와 지민은 번갈아 가며 할머니를 찾아와 공부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하고 계세요. 처음 시작하실 때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지민이 칭찬하자 할머니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글을 배우니까 새삼 신기하네요. 세상에 이런 게 있었는지 몰랐어요. 할머니는 이제 짧은 문장 정도는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을 버스 정류장의 시간표도 읽고 은행 창구의 안내문도 천천히 읽을 수 있었죠.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을 직접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박도현과 아들들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죠. 지우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법정은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증인석에 앉았고 맞은편에는 상철이와 상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재판장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들에 대해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렸죠. 상철이와 상도는 불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 아들들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판장이 허락하자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니들, 내 이름 써봐라. 갑작스러운 질문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상철이와 상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엄마, 그게 지금 무슨... 써보라니까. 니들 어미 이름을 제대로 써봐. 상철이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름을 제대로 쓰지 못했죠. 강정분이 아니라 강정문이라고 잘못 적었습니다. 상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니들은 어미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 땅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더냐? 아들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강정분. 할머니가 쓴 글씨는 서툴렀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숙연해졌죠. 내가 평생 글을 몰라서 살았다. 그래서 은행도 혼자 못 가고 계약서 하나 읽지 못했지. 니들은 그걸 이용했어. 어미가 글을 모른다는 걸 알고 나를 속였단 말이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다. 내가 내 이름을 읽고 내가 내 이름을 쓴다. 이제는 누구한테도 속지 않는다. 상철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상도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정신을 잃었어요. 할머니는 아들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니들이 내 자식인 건 맞다. 하지만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잃었을 때는 그땐 자식도 아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박도연은 징역 5년, 상철이와 상도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할머니가 아들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처된 것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할머니는 법정을 나서며 아들들과 마주쳤습니다.
상철이와 상도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들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니들이 스스로 변할 때 하는 거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지우가 할머니를 부축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야 진짜 시작이네요.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상금 300억 원 중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것이었죠. 마을 복지관 개보수 비용, 노인문의 교육 지원, 그리고 지후와 지민, 남매가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소와 부동산 상담소 운영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큰 돈을 저희한테. 지민이 놀라며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니들이 나를 살렸어. 니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모든 걸 잃었을 거야. 이 돈으로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렴.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용기가 저희에게도 큰 배움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공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할머니가 쓴 글씨들이 가득했죠. 이제 나도 내 인생을 내가 쓸 수 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집 뒤편에 있던 땅은 이제 대규모 산업단지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보상금은 모두 정산됐고 할머니는 그 돈으로 마을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죠. 마을 복지관은 완전히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노후된 건물은 깨끗하게 수리됐고 노인문의 교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에서 매일 저녁글을 배우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공부했죠. 오늘은 편지 쓰는 법을 배워볼까요? 선생님이 말하자 교실에 있던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연필을 꺼내 공책을 펼쳤죠. 이제는 제법 글씨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분 선생님, 요즘 글씨가 정말 좋아지셨어요. 옆에 앉은 어르신이 칭찬하자 할머니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할머니를 정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의 교육을 지원하고 솔선수범해서 배우는 모습 때문이었죠. 수업이 끝난 후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상철이와 상도였죠. 상철아, 상도야. 엄마다. 할머니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씨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마음은 온전히 담겼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건 맞다. 하지만 엄마는 너희가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엄마처럼 말이다. 엄마도 이 나이에 글을 배웠잖니. 늦은 건 없단다. 편지를 다 쓴 할머니는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아들들이 편지를 읽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지후와 지민의 초대를 받아 읍내에 새로 생긴 무료 법률 부동산 상담소를 방문했습니다. 할머니가 지원한 돈으로 만들어진 곳이었죠. 할머니, 여기 보세요. 벌써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세요. 지민이 상담소 안을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대기실에는 여러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고 상담사들이 친절하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글을 몰라서 계약서를 못 읽었는데 여기서 도와주셔서 사기를 안 당했어요. 한 어르신이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똑같이 당할 뻔했어요.
우리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요. 지우는 할머니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현판이 걸려 있었죠. 강정분 어르신 기부로 설립된 희망 상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벌써 10명이 넘는 분들이 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만드신 변화입니다. 할머니는 현판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죠. 내 이름이 이렇게 쓰이니까 참 좋네요. 저녁 무렵 할머니는 마을로 돌아와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죠.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자 상철이와 상도가 서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할머니의 편지를 손에 들고 있었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상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들들을 바라봤죠. 엄마가 보내주신 편지 받았어요. 엄마가 직접 쓰신 거죠? 그래. 내가 썼다. 상도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반성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차갑지는 않았죠. 엄마, 저희한테 기회를 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상철이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회는 니들 스스로 만드는 거다.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니들이 진짜 변했는지는 시간이 증명할 거야. 할머니는 아들들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할머니가 쓴 글이 적혀 있었죠. 이걸 읽어봐라. 상철이가 종이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늙어도 변할 수 있고 배울 수도 있다. 문맹이어도 절대 바보는 아니다. 이제 니들도 배워라. 사랑을, 사람 됨됨이를, 그리고 책임을. 아들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쓴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명확했습니다. 엄마, 저희 꼭 변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보여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다리마. 엄마는 여기 있을 테니까. 아들들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다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내일이면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할머니는 공책을 펼쳐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글을 아는 것은 단순히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갖는 것이었죠. 나는 문맹이었지만 바보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는 문맹도 아니다. 할머니는 공책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곱게 펴진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석양을 등진 할머니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라이브였습니다.